자, 71번. RFID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술 라벨에 보면은 변조 방지하면서 붙어 있는 게 뭐다? RFID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술 뚜껑에. 요거 보신 분들 있나요? 위스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와인은 좀 없는 편인 것 같은데, 위스키, 브랜디 이런 쪽에 좀 많이 붙어 있어요. 변조 방지를 해주는 기능도 있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RFID 한번 볼게요. 1번, 태그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는. 자, 2번. 태그는 인식 방향에 관계없이 아이디 및 정보 인식 가능해야 한다. 맞고요. 3번. 태그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자료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무선 통신 기능이 있죠. 자, 4번. 태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야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자, 5번. 수동형 태그는 능동형 태그에 비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다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자, 거꾸로 됐죠? 능동형 태그가 수동형 태그보다 더 기능이 좋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다? 결국 너 추론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층은 주로 비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운영층은 주로 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직면에 있다. 자, 우리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최고 경영층, 이렇게 이사회가 소집돼서 미팅을 하면은 어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보통 자기 생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운영층은 이제 최고 경영층에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어. 요거에 대한 너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와. 이딴 식인 거죠. 자,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러면 운영층은 이제 갖가지 논리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구조적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추론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의사결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 자, 요것도 맞는 말이겠죠. 내가 잘 모르겠더라도 데이터 품질이 좋아지면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품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겠죠. 자, 3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수요 예측 문제, 민감도 분석 등에 활용된다. 요거는 잘 모를 수 있겠죠. 자, 삼각형 해볼게요. 자, 운영층은 주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마케팅 계획 설계, 예산 수립 계획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운영층은 구조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마케팅 계획 설계, 자, 예산 수립 계획 등 같은 거죠. 자, 이거는 비구조적인 건가요? 구조적인 건가요? 자, 요거는 우리가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예산 수립 계획이라고 하면 마케팅 계획 설계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 큰 틀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비구조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만일에 예산을 어떤 마케팅 예산 수립 계획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마케팅 계획 설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점포에 대한 마케팅 계획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좀 더 구조적이다, 좀 더 세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케팅 계획, 예산 수립 계획 이런 것들을 운영층이 한다? 그거는 경영자들이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회사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너가 있는지 라고 지금 출제자분들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4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수요 예측 문제, 민감도 분석에 활용된다 라는 게 맞는 말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5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의사결정 품질 개선을 위해 딥러닝과 고차원적인 이런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이 활용된다 라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 보겠습니다. 소스 마킹과 인스토어 마킹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그냥 소스 마킹, 인스토어 마킹 알고 있니? 라고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죠.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안 외우면 풀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추론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인스토어가 내가 뭔지 정확히 개념을 잡고 있다 라고 한다면 또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인스토어 마킹과 소스 마킹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인스토어 마킹은 말 그대로 인스토어 소매점에서 제품 하나하나에 직접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정육점 이런 뭐 대형 마트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런 것들 하면은 우리 소고기나 고등어 이런 라벨들 붙어 있죠. 그거를 붙이는 거예요. 인스토어 마킹이. 언제 하냐? 제품 가공 및 진열 단계에서 마킹을 한다. 중요하고요. 첨가물, 생선, 정육 단계에 붙인다. 맞고요.
자, 인스토어 마킹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하는 곳에서만 하고요. 자, 소매점에서 직접 하니까 이거 라벨 붙인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인건비 발생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소스 마킹은 뭐다? 반대다. 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제조업체에서 합니다. 자사상품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부착하는 거예요. 자, 인쇄하여 부착한다. 그럼 누가 해준다? 기계가 해주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먼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업체 간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소스 마킹은 표준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 있다. 자, 그럼 요거 부착은 언제 하냐? 생산 시점에 부착된다. 자, 우리 인스토어 마킹은 제품 가공 및 진열 단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소스 마킹은 생산 시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바코드 부착이 되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가지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스토어 마킹은 소분 포장, 진열 단계에서 마킹이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소스 마킹은 생산 및 제품 포장 단계에서 마킹이 이루어진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인가요?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3번 소스 마킹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 사용하다. 왜? 소스 마킹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4번 소스 마킹은 과일이나 농산물에 주로 사용된다. 요거는 틀렸죠. 이거 뭐죠 그러면? 인스토어 마킹이죠? 아, 인스토어 마킹이구나. 과일, 농산물, 첨가물 나왔었죠. 생선 정육 제품에 붙는 것이다.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5번 인스토어 마킹 원칙적으로 소매업체가 자유롭게 표시한다. 까지 보시면 소스 마킹, 인스토어 마킹 공부 끝났습니다. 자, 74번 보겠습니다.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바코드 간단하게 이해해 볼게요. 자, 바코드 기술은 핀테크 기술이 결합되어 있다. 첫 번째 외울 거. 그리고 다양한 모바일 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럼 두 번째 외울 거. 바코드의 구성입니다. 국가 식별 코드 3자리, 제조업체 코드 4자리, 상품 목록 코드 5자리, 체크 디지트 1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상품 목록 코드 5자리, 그 다음에 제조 4자리죠. 그 다음에 국가 식별 코드 3자리, 체크 디지트 1자리입니다. 5431, 5431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고요. 몇 자리 수 있는지 외워주시고요. 5431 다 더하면 몇 개죠? 자, 13개죠. 자, 13개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바코드는 13자리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원래는 13명의 제자인데 유다가 배신해서 12제자가 됐죠. 자, 그래서 배신하기 전 유다가 포함된 13자리다. 라고 외워주시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금방 외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74번 그런 문제 보겠습니다. 바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자, 유통업체의 재고 관리와 판매 관리에 도움을 제공한다. 당연하죠. 바코드 있어야지 팔죠. 자, 국가 표준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맞나요? 자, 맞죠? 아까 제가 자릿수까지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컬러 색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흑백 색상만 인식한다. 그럴 것 같을까요? 저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바코드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핵심 요약집에다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색상으로도 상품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흑백으로 구분한다는 말이 아니고 자,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색상별로 바코드가 다르게 등록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색상별로 기준이 된다라는 거, 이 참에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보시면은 스캐너 리더기로 이용해서 읽는다. 자, 우리 바코드 찍는 거 있죠? 자, 바코드에는 국가 코드, 제조업체 코드, 상품 품목 코드 등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자, 요 밑에 내용 나와 있잖아요. 국가 식별 코드 몇 자리? 3자리, 제조업체 코드 몇 자리? 4자리, 상품 품목 코드 몇 자리? 5자리. 그리고 추가로 있다? 체크 디지트 빠지면 안 됩니다. 체크 디지트 1자리까지 해서 총 13자리가 있다.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75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의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자, 맥킨지는 디지털 장터에서 거래되는 기관제 근로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요 맥킨지 나오는 문제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답 4번인데요. 자, 일단 사실은 맥킨지 하면 기획 이코노미인데 요 문제 자체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22년 2회에 등장하고 또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보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굳이 외우실 분들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오프쇼어링이랑 리쇼링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히려 이 오프쇼어링이랑 리쇼링이 시험에 더 자주 나와요. 자, 리쇼링 보겠습니다. 자, 해외에 있는 자국의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서 자국으로 다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A나라에서 B나라가 자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 그럼 A 나라에 있는 우리 회사가 있겠죠. 이 회사를 다시 우리나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나가 있는 내 회사를, 우리 회사를 우리나라로 오게 한다. 이게 리쇼링이고요. 자, 오프쇼링은 반대겠죠. 자, 쉽게 생각해 보면은 뭐 옛날 지금 현재는 뭐 브라질, 인도, 뭐 베트남, 뭐 중국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인건비가 더 싼 곳으로 회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사업체를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이 오프쇼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맥킨지, 긱 이코노미 이거 외우시고요. 오프쇼링이 뭔지, 리쇼링이 뭔지 외워두시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6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 상자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네모 박스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요하는 거라서 설명을 딱히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로, 자,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래요. 이런 키워드들 잘 뽑아내야 됩니다. 자,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바르게 발전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다. 대량의 데이터, 정보 추출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다. 두 개의 키워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볼게요. 유통업체에서 보다 탁월한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하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틱 중 하나로 고차원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고차원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보기를 보니까 일단 딱 봐도 아닌 거, 리포팅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쿼리, 우리 뭐 컴활 같은 거 공부해보시면은 쿼리 나오죠? 자, 쿼리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해서 좀 보니까 지금 헷갈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사실 딱히 제가 봤을 때 헷갈릴 만한 건 없는데 여기서 나머지 세 개는 내가 헷갈리실 만하다고 생각이 좀 든다고 치면은, 자, 지금 봤을 때 우리 대량의 데이터를 다뤄요. 요거 가지고만 우리 딴 건 이해를 못했어. 근데 요거 가지고만 봐도 문제를 정답이 벌써 눈에 보이죠? 빅데이터죠? 그래서 요건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대시보드에 대한 거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하면은 요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뭐 스코어, 야구 경기로 치면은 스코어, 오늘에 나오는 팀, 자, 그리고 오늘 몇 시부터 시간 진행될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에는 오늘 5회차에는 뭐 어떤 공연이 있어요. 중간 쉬는 타임에는 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요. 자, 요렇게 정보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한 판 보드죠. 한 보드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보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것이 대시보드의 정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77번 보겠습니다. 유통정보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정보 보안의 목표가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두리뭉실하게 물어본다. 어디 한번 추론해봐라 라는 추론 문제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변경해서 안 되는 것은 기밀성이다. 자, 야, 요거 문제 보니까 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기밀성, 무결성, 그리고 부인 방지. 자, 요런 내용들, 그리고 뭐 가용성. 자, 요런 내용 나왔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지금 문제였네요. 자, 요거는 결국 보니까 추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암기 문제였잖아. 자, 암기 문제였어요, 이거. 아이고, 아쉽네요. 자, 그럼 일단은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1번 내용이 맞을까요?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를 변경해서 안 되는 거는, 자, 기밀성, 북한 기밀성 아니죠? 자,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허락받지 않는 사용자 정보를 못 변경하게 하는 거는 무결성이에요. 자, 정보 보안의 무결성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정보의 소유자가 원치 않으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자, 요게 바로 기밀성이 되겠죠. 자, 북한 기밀성 아니고요. 기밀성이죠. 자, 기밀성이라고 쓸 뻔했네요. 자, 우리 욕할 뻔했는데 기밀성은 욕해도 되죠? 자, 어쨌든 3번 볼게요. 보낸 이메일을 상대가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수신 확인은 부인 방지 원칙을 잘 한 것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부인 방지는 뭐냐? 내가 너한테 메일 보냈는데 이거 잘 받았지? 확인했어 이거. 근데 갑자기 메일 받은 애가 나 이거 못 받았어. 네 잘못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확인해 보니까 요런 것들, 요런 거 사전에 방지하려고 부인 방지가 등장했다. 이 부인은 제 부인이 아닙니다. 요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에러 등 서비스 장애 일어나는 것은 무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자, 무결성 아니라고 했죠. 자, 무결성은 사용자 정보를 변경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5번 인터넷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에 기록된 내용은 타인이 조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기밀성, 무결성이죠. 자, 이거 변조가 안 됐어요.
자,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 보겠습니다. 유통업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컨버스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야, 이거 뭘 물어보는 거냐, 벌써 짜증나죠? 자, 이런 거는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또 추론 문제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유통 채널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경로이다.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야, 삼각형으로 두세요. 자, 2번. 고객 세분화란 고객이 무언가 수행하는 것을 도움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지금 우리 뭐 물어보고 있죠? 비즈니스 모델 컨버스의 구성 요인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고객 세분화에 대한 내용이 지금 맞는지 아닌지 보자는 거죠. 고객 세분화를 비즈니스를 하는데 왜 할까요? 우리 유통, 자, 보통 타겟팅을 정하기 위해서 고객 세분화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고객 세분화를 잘 한다고 하면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겠죠. 내가 필요한 거를 금방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고객 세분화를 잘해서 고객이 뭔가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거는 전혀 아니겠죠. 자, 요렇게 잘 읽어보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 이런 내용들이 다행히도 우리 눈에 하나씩은 유통관리사에서 꼭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읽어보니까 2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정답 2번 되겠고요. 3번도 볼게요. 핵심 자원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럴 수 있겠죠. 이것도 삼각형 해볼게요. 4번 고객 관계 구축이란 우량 고객과 비우량 고객을 구분하고 차별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것도 우리 CRM이라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우리가 배운 거. 5번 핵심 파트너십은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원만한 기업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말한다. 이거 맞죠? 제가 이거는 1과목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업의 협력, 기업 관계 구축, 그리고 뭐 협동 이런 단어 나오면은 유통관리사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맞는 말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한 거 4번, 5번은 확실히 알겠고, 자, 1번이나 3번은 잘 모르겠지만 2번 읽어보니까 얘는 제일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만 할 줄 아셔도 이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 와이프도 물론 현직에 10년 정도 있었지만 일주일 이렇게 추론 연습만 하고 나서 평균 70, 거의 한 77점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79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를 이용하는 모바일 쇼핑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 마찬가지로 지금 추론을 요하는 문제죠. 자, 한번 1번부터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비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필요한 제품을 검색하여 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우리 실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2번. 모바일 쇼핑은 소비자가 인지,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등의 구매 의사결정을 하나의 매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쇼핑 형태이다. 자,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3번. 기업은 구매 과정을 단순하고 편리하게 구성함으로써 구매 단계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맞겠죠. 4번. 쿠폰, 티켓, 상품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모바일 쇼핑은 의류, 패션, 잡화, 가전제품, 중얼 거의 전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인터넷으로 요즘 못 구매하는 게 거의 없죠. 자, 그럼 나머지 5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5번. 모바일 쇼핑의 활성화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 등과의 채널별 시장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기존에 비해 가격 경쟁은 약화되고 있다. 자,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자, 가격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뭐 너무나도 틀린 내용이겠죠. 자, 80번. EDI 시스템의 사용 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장점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먼저 EDI가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란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사이에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양식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정보 전달 방식이다. 자, 무슨 말이냐? A 회사와 B 회사가 서로 이제 협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A 회사랑 B 회사 쓰는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EDI다. 라고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EDI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세 가지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직접적 효과. 문서거래 감소, 자료 재입력 방지, 중복을 방지해주는 거죠. 그리고 업무 처리 오류 감소, 업무 처리 비용 감소, 그리고 간접적으로는요, 재고 감소, 효율적 인력 활용, 관리 효율성 증대, 고객 서비스 향상 등이 있고요. 전략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관계 개선, 전략적 정보 시스템 구축,
신사업 확대, 경영 혁신, 경쟁 우위 확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EDI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맞죠? 중복 줄이죠. 자, 2번 주문 기입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및 지연을 없앰으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킨다. 자, 오류를 줄입니다. 3번 문서 관련 업무를 자동화 처리함으로써 직원들은 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자, 여기 간접적 효과 보시면 효율적 인력 활용 있죠? 그 내용이고요. 자, 4번 EDI는 세계 도처에 있는 거래 당사자와 연계를 촉진시키는 공통의 비즈니스 언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 및 시장의 진입을 활발하게 한다. 자, 요게 EDI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효과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럼 정답 5번 되겠네요. 왜 틀렸는지 볼까요? 자, EDI는 전자 기반 프로세스를 문서 기반 프로세스로 대체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한다. 자,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맞는 말 같지만, 자, 이게 뭐 문서를 줄이니까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뭐 종이를 안 쓰니까 뭐 또 종이에 만드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억까죠, 이거는. 자, 너무 억지죠. 자, 그래서 5번은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